신한금융투자 곽상중 지점장님 모시고 한번 이러한 장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지점장 곽상준. 근데 오늘은 개인 투자자 곽상준으로 영업시간도 끝났는데. 개인 투자자 곽상준. 네, 그렇게 오늘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이제 늦은 시간 라이브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점장님. 네. 지금 뭡니까? 우선 접하시는 개인 투자자 곽상준 이전에 강북지점장 지점장님으로서 네. 직원들이나 우선 같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 직원들 분위기하고 그리고 고객들 분위기 한번 좀 듣고 갔으면 좋겠네요. 일단 찾아오는 분이 현격하게 줄었죠. 찾아오는 분이. 네, 1월 달에는 정말 코피 터지게 바빴습니다. 업무 창고도 미어 터졌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건 사이클을 그리는데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때 1월에 주가지수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루에 많이 막 현대차도 그렇고 한국의 대표주들이 막 5% 이상씩 며칠씩 오르고 이런 거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래서 그랬죠. 상당히 불안했었어요. 사실 그런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클이 이제 좀 하강으로 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사이클이 끝난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절대. 그리고 한국은 비싸지 않다. 여전히. 한국은 비싸지 않다. 네, 여전히 비싸지 않고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주당 순이익과 이익 순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한 주간에 1% 이상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주가도 그렇게 오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또 PER 예상치가 상당히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5, 16배 막 이렇게 가다가 지금 그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다시 기회가 오는데 슬슬 기회가 온다는 느낌이 드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절규를 하고 계세요. 절망과 한탄의 소리를 내고 있고 어떤 의미였어요? 시장이 빠지니까 나 좀 살려줘 막 이러는 거. 왜 다 물린 거잖아요. 1월 달에 오신 분이 다 물렸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절망과 절규의 소리가 커질수록 기회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실전 투자자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우리 지점장님께서도 직접 또 유튜브도 하시지만 또 저희 인포맥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인사이트를 나눠주시는데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가장 흔하게 듣는 얘기가 소위 말하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경기 민감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테이션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일찍 담으신 분들이 아니고 금년에 해 바뀌면서 들어왔던 그 1월에 객장이 미어 터지는 그 상황에서 그때 기술주 성장주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분들한테 지금 그러면은 그 성장주 손절하고 가치주로 갈아타세요. 이렇게 권하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먼저 사전 정지 작업을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면 땅을 먼저 고르고 파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고르고 파는 작업부터 먼저 하면 일단 이제 원래 연합인포맥스가 도매 방송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보는 방송이라 저 부를 때마다 제가 사실 왜 나를 여기 불러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 소매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개인 투자자들과 주린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저까지 오게 됐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들이 이제 개념 정의를 쉽게 하고 뇌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뭔가를 규정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주, 가치주 뭐 이런 것들을 개념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 개념 정의를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요 3개월 동안의 장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 3월 달 중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흐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뭐지 하는 게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시장을 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정의를 해주는 단어들이 뜨면 바로 홀딱홀딱 먹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쉽게 이게 성장주다, 가치주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린이 분들은 그런가? 성장주를 담아야 되는가? 가치주가 이제 성장주가 끊었으니까 가치주를 해야 되는가? 이랬는데 지금 3월달 나타나고 있는 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싼 주식이 오르고 있습니다. 싼 주식, 이게 가치 성장도 다 할 거 없이 그냥 네. 싼 주식이 올라요. 그러니까 네. 화학업체들 이익 증가 확 일어나고 있고, 예. 철강들 이익 증가 일어나고 있고, 네. 건설도 이익 증가 일어나고 있고, 다 이익 증가가 일어나는 놈들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장주가 아니고 뭐 가치주라서 오르는 게 아니고 이익 증가 때문에 오른다고 보시면 훨씬 더 지금 시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만 제대로 된 적응이 또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모두의 이제 질문에 본 성장주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근데 사실은 조금 또 다행인 게 1월 달에 들어온 우리 주린이 분들이 많이 샀던 거는 성장주도 성장주지만 네. 성장주는 이제 소위 말하는 BBIG 쪽은 성장주를 잡았죠. 네. 근데 대형주를 많이 잡았어요. 대형주로. 네.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대형주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사이클 온다고 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이익 증가가 왜 이렇게 좋을까 생각해보면 결국 뭐 화학과 철강 이런 쪽도 원래 우리나라 기간 산업들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반도체도 여전히 만들면 팔리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상당폭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잡으신 분들은 지금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시계열을 길게 갖고 와서 나 하반기까지 견딜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기회가 다시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은 경기 순환 사이클이 지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나왔지만 미국도 GDP 성장률이 4.2% 네, 이렇게 나오고 네. 그다음에 연간 기준으로 뭐 6%도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물건 많이 쓰는 거고요. 물건 만들 때 필요한 재료 만드는 회사들이 좋은 겁니다. 그게 바로 철강, 화학 이런 거고 싣고 날라야 되니까 조선도 오늘 거기 덩달아 붙었고요. 물론 수주를 받아서 그렇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익의 질이 좋아지는 쪽으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연합인포맥스 왔으니까 하나는 풀어놓고 가야죠. 그죠? 제가 원래 이런 거 거의 잘 안 풀어. 그래서 개인 투자자 지점장 아니고 개인 투자자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좋아질 업종 아까 이 말씀드렸던 이런 업종도 좋아집니다만 반도체는 뭐 하반기로 갈수록 괜찮을 것 같고 3분기에 아마 피크를 찍을 것 같고 의외로 OLED 좋아질 것 같습니다. OLED? 예, OLED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OLED 관련되어서 한번 그쪽 밸류체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아주 오래도록 못 갔던 전통 기간 산업 쪽에서 변화의 조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조금 쉽게 말씀하시면 뭐 기간 산업이면 그거죠. 통신, 전력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쪽도 변화의 조짐이 좀 있으니까 네. 진짜 싸거든요. 진짜 싸요. 네. 그리고 은행도 제가 4분기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은행 업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주린이 분들한테 제가 항상 저희 채널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사람 많은 곳에 좀 가지 마라. 사람 많은 데 가지 마라.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 가치를 다 받는 곳이 사람 많은 곳인데 근데 사람들은 왜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투자는 그렇게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벅적벅적거리는 게 보기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투자라는 사업은 아주 고독한 사업입니다. 아무도 안 가는 데 가 계셔야 돼요. 네, 물론 아무도 안 가 있는데 이익 증가가 없으면 계속 고독하시죠. 근데 아무도 안 가 있지만 이익 증가가 있는 쪽은 분명히 때가 되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업종이 작년도 10월 달 이전만 해도 아무도 안 쳐다보던 분야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때가 되니까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대표주들이나 성장주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환멸로 바뀌고 나면 네, 그때부터 또다시 매수 기회가 올 겁니다. 그쪽에. 그 사이클을 한번 견디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예, 개인 투자자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 많은 장점을 잘 그렇게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뭐 첫 번째 제가 들어가는 질문에 눈코 뜰 수 없이 바빴던 1월과 지금은 또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그만큼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의 열기가 좀 식었다는 그런 의미네요. 그렇죠. 네, 많이 식었는데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자연스러운 거다. 예, 자연스러운 거. 왜냐하면 시장이 떨어지면 사람의 관심이 많을 수가 없죠. 원래 우리가 시장 길을 걸어가다가도
사람 많이 모인 곳에 더 모이지 사람 없는 가게는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심이 좀 떨어지는데 관심이 떨어지다 보면 임계치가 또 나올 겁니다. 임계치. 이거 이 정도면 싼데. 누가 봐도 싼데. 투자해도 별 문제 없겠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이거는 뭐 개별 종목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오면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하나둘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면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또 안심으로 바뀔 것이고 안심의 주가가 더 오르면 용기로 바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에서 성공을 하시려면 고독하셔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안심하실 때 안심하면 안 되고요. 남들이 환호하실 때 환호하시면 안 되고 남들이 환멸할 때 기회를 노리시고 남들이 환호할 때는 조심하시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실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은 그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전문 투자자들하고 다르게 저희는 이제 연평균 수익률에 쫓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은 정말 괜찮은 기업들 사놓고 느긋하게 기다리신다면 좋은 결과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사실 저도 1월 달에 그리고 2월 중에도 보였던 급락장에서 우리 막 개인들이 하루에 1조 몇천억 심지어 2조도 사고 하던 거는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이제 그런 정도의 막 폭발적인 매수를 갖다가 하루에 기록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이 작년처럼 그렇게 외국인 개인들이 팔면은 사면은 하루 이틀 만에 이제 이게 복구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이게 갇힌 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거 한 데다가 결국은 여기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매수를 했으면은 이걸 결국은 또 외인이나 기관이 사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 정말 궁금한 거예요. 언제 살라고 계속 팔죠? 저희도 궁금하죠, 사실. 궁금하죠. 그 사실은 중국 시장에는 계속 들어갑니다. 중국에는? 네, 중국 시장은 거의 매일 1조 정도씩 내외로 들어가는 매수가 훨씬 많아요. 매도보다는. 그럼 요즘 중국 장 최근에 빠졌던 거는 본토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안 사준다는 얘기구나. 예, 그러니까 1월 거기도 약간 과열이었죠. 그리고 펀드 과열이었지 않습니까? 펀드 과열이었고 뭐 전병선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이 펀드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작년도 이미 세게 땡겨놨으니 올해 뭐 죽으면 안 되니까 일단 좀 팔아놓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너도나도 팔아가지고 특별히 이제 백주 같은 글쎄 그런 주식들이 폭락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펀드들이 팔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뭐냐면 작년에 펀드 가입자들이 원체 많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요. 외국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한 달째 체크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거의 사는 날이 많았고요. 근데 그건 이제 중국 얘기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님이 오시는 데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싸거든요. 우리는 매력적이에요. 저 생각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예요. 지난번에 진명님이 말씀하셨던가 작년 내내 외국인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은 잠시 열애로 할게요. 그 친구들은 이제 다들 우리 공부가 된 게 현물 파는 날은 선물 사고 그 뭐 현선물 이렇게 스프레드 봐가면서 하니까 10년 박스권에 저기 굳어져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외국인이 계속 그렇게 팔면 국내 외국인들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별로 아니죠.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너무 지금 연기금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연기금하고 같다. 똑같은 이유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줄여도 비중이 별로 안 늘어나는 거고 그동안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싸게 많이 줬죠. 기업들을.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좋게 보면 그거를 찾아오는 과정이다. 찾아오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1월 달에 사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우량 주식들을 많이 사셨어요. 한국의 우량 주식들을 많이 샀기 때문에 뭐 주식 주권을 좀 갖고 왔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오신 분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는 맨날 이제 개미 투자 들어오면 이제 꼭지 잡은 거다. 저는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안 보이고 왜냐하면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성적이었어요. 대응이 시장에 대한 대응들이. 그래서 정말 묻지마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진짜 묻지마. 진짜 묻지마. 뭐 다 필요 없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언제가 정말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증권사가 증자할 때 좀 조심하자. 그 이후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증권사 직원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이번 지금 보시면 그 예탁금 대비 그 대출 비율, 신용하고 융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최근에 좀 예탁금이 낮아지니까 좀 높아졌지만 과거 우리 이제 시장 무너뜨리는 정도 수준의 그 신용대 비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증권사들은 신용 지금 풀로 다 쏟고 있거든요. 다 썼어요. 근데 이제 예탁금이 많아져서 비율이 낮아진 거죠. 아, 예탁금이 많아서 네, 예탁금 대비 신용 비율이 낮아진 거죠. 네. 증권사들이 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풀로 다 주고 있는데. 풀 정도가 아니고 남의 저기 방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서 IB 쪽에서도 끄집어오고 여기서도 끄집어오고 해서 다 끄집어서 때려 받고 있어요. 근데 옛날 같이 이 정도로 신용을 썼으면 한번 무너져야 돼요, 시장이. 그러니까, 예. 그것도 몇 번 무너졌어야 되는데 안 무너지잖아요. 그 지금 뭐 이거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3,200에서 한 200포인트 빠진 거를 갖고 무너졌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면 왜 이럴까 보면 증권사들이 장이 이렇게 좋을 거라고 상상을 못 했던 거예요. 증권사들이? 그럼요. 증권사들 입장에서 그 신용 융자는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네. 증권사들의 꿈이 뭐예요? 나도 은행처럼 되고 싶어. 쟤네들은 돈 빌려주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돈 벌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돈 벌어. 우리도 좀 돈 좀 그렇게 편하게 벌고 싶어. 그 방법이 뭐예요? 대출이지 않습니까? 네, 대출이고 네, 신용인데 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라이크 은행처럼 이렇게 돼서 우리도 은행처럼 돈을 좀 쉽게 앉아서 버는데 그걸 왜 안 하겠어요? 몰랐으니까 안 하는 거죠. 몰랐으니까 자본 충당을 안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생각 못 했다? 그렇죠. 10년간 아니 2018년 19년에 무슨 증권사는 이제 한국의 증권사는 뭐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도 전 들은 적이 있어요. 2018년 19년? 네. 그러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주식을 사랑하고 투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야, 세상에 자본주의가 늘어나는 시대에 증권업이 끝났다. 그게 말이 돼? 근데 기가 차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어요. 그게 업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면 정권은 바깥에서? 아니, 제 주변에 있는 주변에서? 네, 주변에서 하는 사람 얘기가 업계에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상품을 그렇게 많이 파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상품을 이거 조심스럽다. 큰일 나겠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 곽상준. 네, 더 이상은 안 해요. 더 이상 그 부분 얘기 안 하고.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쉬운 장사를 증권사가 계속해서 안 할 수 있을까요? 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증자할 거라고 봐요.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땡겨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출을 상당히 더 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증자나 어떤 식으로든지 자본 증액 이걸 하고 나서 그래서 그때 돼서 정말 또 신용과 대출이 늘어나서 옛날처럼 신용 비율이 전체 총자산 대비 신용 비율이 상당히 올라와서 시장에 타격을 줄 정도가 된다. 이러고 나면 진짜 위험할 건데 아마 그때쯤 되면 투자 심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격하게 묻지마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를 조심하고 지금 그러니까 과거 경험상 저희가 20년 정도 몸담아 왔는데 고점을 이렇게 대형주들을 차곡차곡 물론 뭐 삼성전자 고점 찍은 적도 있지만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이렇게 뭐랄까 아무 이성이 마비된 이런 상황들을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2000년 상황들을 기억해 보면 그땐 거의 이성이 마비돼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때는 이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소위 닷컴버블 터지기 전에. 예, 그렇죠. 근데 미국도 한국도 다 미쳤죠. 다 미쳤었죠. 그때는 적자가 나면은 주가가 폭등했지 않습니까? 네. 얘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 흑자가 나면 오히려 주가가 안 좋아. 얘는 투자를 안 한다. 그랬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도의 자금이 들어와서 이 정도의 열기면 뭔가 좀 비이성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끝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의 소위 말하는 멀티풀은 물론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다름도 있습니다만 대국도 아니고 기축국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보다 못 받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충분히 가격이 거기보다는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우선 조금은 이제 뭐 모셔놓고 제 생각을 갖다 또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거 하긴 한데 저도 보면은 나름 차티스트라고 자부하는데 이게
과거 나스닥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장 부러질 때는 보면은 정말 이러고 찌르고 빠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직 안 온 거겠죠. 안 온 거겠죠. 네, 그거 안 온 거겠죠. 코스피나 코스닥이 네. 찌르고 빠지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3,266원 툭 치고 나서 보니까 네. 이래저래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니까 거기가 좀 족보 있는 레벨이라서 함부로 넘기는 힘든 데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빠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이 조정이 길어질 것인가 하는 거 하고 그 다음 오면은 전고점을 갖다 열고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하는데 조금 IPO 시장이 조금 약간 시들해지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죠. 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성적인 좀 더 바람직한 현상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학습 효과가 있었죠. 확 띄워놓고 싹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번에 정말 그 에스모 회사는 생각보다 빨리 고점에서 꺾였어요. 왜냐하면 그전 같았으면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더 뭐 따상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가서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딱 찍고 났더니 그냥 바로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건 난 조난당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지금 있어서 그렇게 대응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그 IPO 가격이 작년 재작년에 참 쌌어요. 가격이 공모가가? 네, 굉장히 쌌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뜨거워지는 분위기니까 이 가격이 게다가 우리는 쿠팡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점점 가격이 앞으로도 점점 더 오를 것 같거든요. 올해도 이제 대여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격이 좀 오를 거라서 사람들이 상당히 스마트하게 좀 빨리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막 이렇게 열기가 너무 이렇게 뜨거워지면 많이 다칠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안 다치니까 좀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으로 접어든다. 맞습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네, 이제 실적이 온기 실적 다 나왔고 1분기 실적이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니까 이제 나오죠. 근데 기대가 있죠. 왜냐하면 중국 아니 1분기 아직 3월 말도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3월 말 끝나고 나면 이제 4월 근데 3월이면 이제 결산되니까. 근데 기대가 많은 것은 중국이라든가 미국의 모든 활동성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그 중국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그다음 또 미국에 많이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과거 엄청 싸다는 아니지만 예, 실적이 그 시장을 짓누를 만큼 그렇게 부담되느냐 그렇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부터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라고 보여주면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시장이 좀 돌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연기금도 이제 안 팔 것 같지 않습니까? 연기금? 네네 안 팔고 이런 얘기 나오고 나면 꼭 안 팔더라고요. 정말로. 자기는 우리는 팔 거예요 이랬는데 우리는 변함없이 할 겁니다. 했는데 시간 지나면 회의하고 나면 이제 그렇게 결정되고 워낙 지금 또 압박이 심하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압박이 상당히 크니까요. 네. 지금 우리 지명님 미국장도 보시잖아요. 네네. 최근에 지금 이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오늘도 지금 미국채 10년물 한 5bp 가까이 오르는구나. 그러니까 나스닥은 또 선물이 조금 약하고 뭐 그렇다고 네, 그런 분위기인데 유럽장 나쁘지 않고 아니 실제 이것 때문이었다고 보세요? 이번 장 흔들린 거 미국채 수익률 때문이라고 보세요? 미국채 수익, 얘기를 드릴까요? 얘기했는데, 네. 이건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옆에서 매일같이 관찰해 본 결과, SLR 있지 않습니까? SLR. 뭐 보충적 레버리지 비율 하는 거,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이거를 은행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눈치를 깐 거죠. 눈치를 까고 슬슬 흘렸겠죠, 연준에서. 이번에 연장 유예 못해. 끝낼 거야.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없이 완화적으로 다 뿌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안 그러면 또 은행들은 이렇게 풀어주면 꼭 사고 치거든요. 사고 치죠. 왜 돈벌이가 눈에 보이면 막 마구잡이로 달려가지고 뭐든 다 하려고 하는 게 당연히 돈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2008년도 우리가 진하게 봤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연준이 그렇게 내버려두진 않을 것이고 그러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시그널이 있었잖아요. 3월 초에 그 엘리자베스 워렌하고 그
상원의 그 은행위원장 브라운 의원 네. 서신 보내가지고 SLR 연장하지 말라고. 네네. 제가 월가 있더라도 연준 지점장님도 아시잖아요. 저 네. 무슨 누구한테 임명장 받는 사람들. 네네.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할 수밖에 없는. 네, 근데 이번엔 뭐 약간 원칙주의적으로 계속 대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은 됐었는데요. 그걸 알고 너도 나도 먼저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5로 튀었던 과정이 그 말씀은 조금 이 SLR이 연장이 안 될 것이라는 분위기 그리고 감 잡고 네. 월가에서 이 국채시장에서 나름 그 재료로 한번 투기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예, 먼저 때린 거죠. 쟤 때리기 전에 내가 먼저 때려야 돼. 내가 먼저 때려야 돼. 내가 먼저 때려야 돼 하면서 치솟으니까 이거 봐야 옆에서 때리는 거야. 우리도 빨리 때려 막 이러면서 막 때렸다가 오히려 SLR 위에 그 완료 딱 발표하고 나서부터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소문이 사고 뉴스에 파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75에 팔았던 애들은 앞불사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를 당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그걸로 인해서 조금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충격이 좀 온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SLR 그 만료 그 시점부터 채권 시장 상당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건 금리 하락을 단기 고점 찍고 금리를 하락한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는 말으셔야 할 게 이미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그 새벽에 전해진 연준 파월 의장의 그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인플레이션이 오기를 오히려 바라고 있고 근데 자기네 지표상으로는 통계상으로는 안 나오는데 왜 자꾸 안 나오는데 니네는 나온다 그래 우리가 보기에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안 나와 그래도 혹시 만약에 나오면 그때서 우리가 뒤늦게 확인이 된 다음에 움직일게. 이게 연준의 지금 계속적인 몇 개월째 하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안 올 것 같지만 시장은 너희들은 자꾸 인플레이션 온다 그러는데 네. 우리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안 올 것 같은데 오더라도 네. 일시적인데 설령 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이 얘기. 예, 그렇죠. 똑같습니다. 몇 개월째 똑같은 레파토리. 똑같은 얘기. 얼마나 웃기냐면 진짜 그 코스톨라니의 그 산책하는 주인과 개.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개같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장 보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딱 중심에서 자기 스탠스를 또박또박 걷고 있는 연준만 바라보자,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시장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요소다. 그래서 연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훨씬 더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예. 결국은 다시 돌아오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걸 마찰적 긴장이라고 하는데, 시장이 믿지 못하면 당분간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연준에 대한 의심은 조금 더 이어지는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어쨌든 연말까지 계속 우상향 할 것이다. 미국 10년물 기준으로는. 뭐 그게 1.8이 될지 2.0이 될지 2.2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금리는 우상향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이유는요? 인플레? 아니면 뭐 계속 찍어내야 되는 국채? 네, 국채도 많이 찍어내고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용도 회복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로버트 라이시 옛날 노동부 장관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옐런 의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신뢰한다. 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 사람 고용 전문가다. 노동부 장관이었던 아주 완전 좌파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옛날에 버클리 대학 교수 때부터 잘 알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다 하면서 고용의 전문가라고 얘기했어요. 옐런을 보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연준 인사가 했던 얘기도 고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되게 중요하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연준이 원래 두 가지의 주요 사명이 있습니다. 벤 버네키가 얘기한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네. 하나는 금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통화 정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경제를 안정하게 번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연준의 본연의 정체성이고 네. 또 하나는 위기 국면에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연준의 또 하나의 정체성이다. 네. 이렇게 벤 버네키는 두 가지를 딱 얘기하거든요. 예. 계속 이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상하게 하나가 더 붙었어요. 거기에 또 옐런 의장이 딱 옐런 재무장관이 있는데 고용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준을 읽으실 때 연준이 도대체 언제 스탠스를 바꾸고 움직일 것이냐? 고용이 회복되면.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완전 고용 얘기를 합니다.
예, 완전 고용 얘기를 해서 완전 고용이면 어느 정도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실업률이 뭐 5% 이하? 3% 4% 이하? 작년에 팬데믹 터졌다고 직전에 3.5%였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예, 그 정도 수준까지 갈 때까지 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거 움직이고 나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 고용이 막 4% 이하까지 떨어지고 이러면 금리 좀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시장도 충격을 받긴 하겠지만 덜 받을 것 같고 그때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속해서 그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연준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은데 시장은 저거죠. 좀 과도하게 땡겨놓은 게 있거든요. 500배, 100배짜리들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로 막 날아다니는 그런 것들. 네. 아니 언제 너희들 돈을 벌 건데 해보면 5년은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저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미래라면 3개월 정도 뒤가 미래지 5년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해본 미래예요. 네. 근데 뭐 10년 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 땡겨서 주가에 다다닥 붙인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예, 금리는 오를 거니까 아무래도 한 2%까지는 오르지 않겠습니까? 10년물 금리가? 결국 본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그리고 또 그 예전에 레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 이전의 레인지라는 게 보통 한 1.6에서 한 2.2 그 정도 사이의 레인지에서 움직였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금리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건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꿈을 너무 세게 꾸시면 안 됩니다. 네, 꿈을 꾸셔서 안드로메다에 있는 걸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그거는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결국 저희가 이제 이 장에서 곽재 팀장님하고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스킨십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시장과 그런 분이신데 우선 그러니 여기서 장이 미국이든 우리든 꼭 집어왔다라는 상황은 아니고 즉 아주 뭐 깊어지는 조정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말씀 듣는 중에 공감하는 거는 맞아요. 한 99년, 2000년 직전 그때 같이 그 정도까지 미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 미치지는 않았고. 눈이 뒤집혀야죠. 그때는 눈이 다 뒤집혔으니까. 지금은 상당히 그때에 비해 미성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안드로메다 지구상의 이 세상 주가가 아닌가 한때 그 테슬라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그게 지금 국내에도 그리고 미국에도 많고 의외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종목들을 많이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손을 떠났다고도 할 수 있는 게 뭐 지임장님도 고객분들 갖다가 투자를 권유하실 때 그런 종목들을 권하시지는 않으셨을 거고. 그러니 계속해서 괜찮은 종목 1등 하는 기업 그리고 그 와중에 싼 거. 금리가 오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주들이 막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공주는 이제 컨택 시대가 온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제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버크셔 같은 게 오르기 시작해요. 꾸물꾸물. 걔는 뭐 PER 배수가 한 16배밖에 안 돼요. 인간적인 배수죠. 근데 다른 애들은 막 근데 이제 또 빅테크들은 또 아주 열렬하게 비싼 거냐라는 건 좀 고민이 있어요. 미국에? 예, 빅5들 보면 한 33배, 28배 이러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실적이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이 들 나오는데 막 50배, 100배 막 하는 애들은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갸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 오르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인지를 조금씩 시장이 다르게 하면서 이제 좀 싼 거나 해야 되겠다 하는 분위기가 좀 완연해요. 여기서 싸다는 거는 액면가 이렇게 표시된 숫자가 싼 게 아니고 이익 대비 주가가 이익 대비 주가 비싸지 않다.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넘어오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주린이 분들은 인기 있는 것보다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유명한 대형 기업들 중에서 비싸지 않은 기업들 중심으로만 투자를 하시면 안 깨지면서 꾸준히 쌓아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일희일비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야만이
그 일희일비 하시면은요, 일단 정신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안 팔아야 될 때 팔고, 안 사야 될 때 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엉덩이 붙이는 연습이 참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시장한테 못 이기고 한 15년 세월을 지냈던 사람이니.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을,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나온 김에 투자 심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내가 돈을 만졌다고 해서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에 와서 돈이 내가 그동안에 만진 돈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이에요. 전혀 달라요. 논리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해서 돈벌이가 되던데 하고 이쪽에서 와서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극명하게 보면 여기는 인간이라는 주체와 돈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여기는 돈만 있는 시장이에요.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이 사고를 치거든요. 여기서. 네. 돈은 굉장히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으로만 돈 숫자로만 다루셔야 하고요. 거기에 내 감정을 실어서 하면 거꾸로 보시게 됩니다. 절대 거꾸로 보시게 돼요. 그래서 아주 냉철하고 냉랭하게 보셔야만 한다는 점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팀장님. 오늘도 곱씹어볼 만한 대목들이 몇 군데 있었네요. 예. 제가 말을 너무 격하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 곽상준으로서 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